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 산업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 그리고 중국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한국 반도체 슈퍼 을전략 그 제목이 참 이렇게 잘 지었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제목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제가 지었는데요. 네. 출판사가 귀찮아서 그런지 그런 걸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슈퍼 을 전략을 읽으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슈퍼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나오나요? 한국이 기둥이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애물단지가 반도체처럼 그렇게 돼 있죠. 예. 조금 보는 관점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조금 그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반도체도 네. 똑같은데 봄을 거치지 않고 여름이 오는 거를 많이 기대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도 크게 봤을 때 주식시장하고 같아갖고 그게 이제 너무 나쁘면 그다음부터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그 네. 사이에는 별하별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악재가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겨울쯤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알겠습니다. 먼저 이 책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 반도체라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은 반도체가 중요해라는 생각은 하지만 반도체가 없다고 세상이 변할까? 차라리 철이 없으면 세상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반도체가 없는 세상,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한국은 애물단지, 미국은 안보, 예. 중국은 심장. 그래서 이름이 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를 연결하는 단 한 개의 키워드를 고르라 그러면 반도체가 될 것 같고 네.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1조 달러짜리 스타플레이가 이제 엔비디아가 네.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반도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예전에는 산업의 쌀을 철강이라고 했다가 네. 그건 이제 제조업 시대 때 그랬었고 지금 정보 시대에 이제 산업의 쌀은 반도체죠. 그래서 밥상에 쌀이 없으면 그건 밥상이 아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에서도 반도체를 빼고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가 뭐냐 그럴 때, 영어로 세미라는 게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것, 그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그게 영하고 일을 만드는 기계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 이제 흑백,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이게 세상의 모든 걸 영하고 일로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뭐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기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반도체가 돈 내고서 사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메모리를 올리는 이런 경제적 상품이 아니고 미중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핵심 전략 물자로 이제 반도체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성격을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경제제로가 아니라 경제제 플러스 알파, 이제 전략 물자로서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그 G7 회담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IPF 이제 외교장관 회담도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중심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보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안 보이고 중국에서는 심장이고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애물단지라고 그랬는데 중국과 그러면 미국이 이 반도체를 대해서 접근하는 그 방식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 40년 전에 집 나간
어떻게 보면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공장의 내재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국은 이제 국산화. 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하는 거를 이제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 이제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래서 두 나라의 전략은 집 나간 아들하고 네. 이제 없던 아들 지금 키우고 싶은 거죠. 없던 아들 만드는 게 더 쉬운가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어려운데 네. 둘 다 그거를 이제 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무리수가 생기고 네. 또 이제 뭐 집 나간 아들이 안 오니까 양자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게 네. 미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만하고 한국이 그 양자의 대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가기도 못하고 또 가기도 못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기도 했지만 네. 이게 미국은 제재하면서 대만이나 한국은 이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빌빌할 때 옆집 아들을 데려다가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지는, 뭐 그 나머지 아들은 수학책 뭘 갖고 공부하는지 그것도 좀 베끼고 뭐 이제 컨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매일경제신문을 보는데 오늘 그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반도체하고 우리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문서로 이렇게 발표하니까 우리 그 외교통상부 그쪽 이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우리 입장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양쪽에 미국은 마이크론이 거기 반도체 못 팔면 하이닉스랑 삼성도 거기 팔지 마. 안 팔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세 군데에서 디램을 만드는데 한 군데에서 못 팔면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팔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중국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미국 눈치를 봐야 돼서 진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안절부절이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게 왕원타워하고 우리 이제 안덕근 외교통상본부장하고 이제 회담을 한 건데, 네.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자기네가 했던 얘기를 그냥 올리는 것이지 그 둘이서 합의된 합의문을 발표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하자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서 사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이 서로 이제 질문한 게 서로 다른 거고, 이게 답을 줬냐 또 줬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답을 안 줬을 거고, 네. 중국도 이제 자기네들이 그 반도체의 원재료 공급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발표는 자기네가 얘기했던 거를 쓴 것이지 합의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장을 버릴래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를 버릴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장도 원자재 다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의 60%를 뭐 대략 중국에 팔고 반도체 원재료의 42%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뭐 한 2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그 다른 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이루어질 만한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양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이제 숙명의 산업이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회장이 젠슨 황이라고, 네. 그 황인훈 씨가 며칠 전에 그 대만대학에서 연설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졸업생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바로 직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반도체 중국 대중 봉쇄 정책은 이것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피해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일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이미 세계 시장의 35%가 되는 시장을 이걸 죽이는 것이 이제 과연 타당하냐, 거기 물건 안 파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이제 GPU 같은 경우도 못 사게 하면 걔들이 만들 거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GPU에 1등하는 회사가 이게 양다리 걸치기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중국에도 팔겠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야 뭐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만 눈치 보는 건 아니고 미국도 똑같이 기업은 눈치를 보는 거고, 정부는 이제 그 정치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정부라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단가를 잘라라,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안미 경중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되냐? 그럼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동남아로 간다고 하니까 동남아 국가들의 40에서 한 60%가 전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가 아니라 중국은 상수인데, 그거를 이제 빼버리고 하자고 하는 레토릭은 메이크센스한데 팩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요령껏 또 정도껏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것에 이제 묘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뭐 그거를 정치인들의 레토릭대로 춤추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법은 치명적인 미국의 자충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왜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애플도 가고 저 퀄컴도 가고 인텔도 가냐고 그러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있게 되면 기술이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쫓아가든지 담 넘어가든지 하여간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기술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고 미국에서 중국보다도 더 큰 반도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중국보다 크면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이 중국을 가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팔면 되죠. 네. 근데 시장이 짜부러드는 상황에서 더 큰 시장을 이제 가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은 이제 패착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금 미국 인구의 거의 뭐 몇 배가 되는, 4배가 되는 이제 인구가 목숨 걸고 반도체를 지금까지는 감히 첨단 반도체를 국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두도 못 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공급이 잘리는 바람에 목숨 걸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더 조장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고기를 적당히 이제 먹이를 주면서 그 죽지 않게 길들이는 것이 사실은 최선의 방법인데, 그걸 툭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쥐도 골목에 모이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고양이가 아니라 곰이란 말이에요. 곰은 뭐 겨울 내내 굶어도 그냥 살아가는 이제 네. 동물인데 그런 저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그 첫 번째는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기술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세미 컨덕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감히 국산화하려고 이제 예를 들면 흉내를 못 내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로 가든지, 지금 이제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 컴퓨팅으로 가든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뭐 중국보다 몇 배가 되는 시장을 창출하게 되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뒤에 오는 놈 발을 걸어서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못 가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패착이죠. 알겠습니다. 그
시장 자체만으로서 보면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쟤네들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가만히 두면 워낙 빨리 따라오니까 그 속도를 늦추고 그 안에 어떤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뭐 다른 더 좋은 뭐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기술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1등인데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반도체가 뭐 최첨단 산업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3D예요. 365일 24시간 예.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당 소득 78,000달러의 나라에서는 애초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칩이 이게 미중이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되면 실제적으로 총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미사일에도 이게 항공모함에도 이 로켓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내가 만들지 않고 이제 중국산을 쓰게 됐을 때는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물자로 보는 것은 전쟁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걸 자기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은 이제 AI라고 보는 거죠. 뭐 인민해방군이 뭐 230만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최근에도 우리가 봤지만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컴퓨터 컨트롤을 어떻게 해가지고 미사일을 날리고 위치를 파악하고 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로봇이 생긴다고 하면 굳이 사람이 가서 총 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이 총들을 가서 쏘게 되고 드론이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AI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반도체가 넘어가든 뭐든 이건 다 좋은데 이게 AI로 진화가 돼서 AI에서 미국을 능가하거나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AI에서 중국은 절대 이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근데 AI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정확하게 보신 건데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 반도체 제재를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전쟁 무기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AI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도 반도체를 다시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할 때 뭐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일본산은 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는 여파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경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이 또 생산을 뭐 디램이 됐든 어쨌든 지금 생산 공장을 짓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로 소부장 말고 생산을 하는 주체로서 경쟁 상대가 되거나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이 최전성기였던 데가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에서 일하시던 엔지니어들이 다 이제 깨끗이 은퇴했죠.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일본이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냐. 근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이크론이나 한국의 삼성이 공장 짓거나 연구소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시리어스하지 않은데요. 세계에서 1등하는 이제 TSMC가 그래도 공장을 짓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원래 일본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더 증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R&D 센터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를 좀 봐야 되냐면요. 일본은 반도체 산업은 한국으로 대만으로 떠나보냈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소재는 아직도 세계 거의 50%를 커버하는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있는 이제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을 갖고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신기술도 기술이지만 판을 높아야 돼요.
다른 실리콘 이외 다른 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소재 문제죠. 네. 그래서 일본이 소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나노 때 한 자릿수의 이제 끝단에 오는 이제 반도체 생산의 물리적 한계가 왔을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신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일본이 최적지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이제 경쟁 상대이긴 한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고 네. 또 한국하고도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제품의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만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 그리고 일본에도 지으면 만약에 이런 저런 관계로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일본에서 생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TSMC의 그 대일본 전략은 그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기다. 그래서 이 독일의 드레스덴에도 하나 짓고 미국에도 하나 짓고 그리고 일본에도 하나 짓고 뭐 대만에도 증설하고 그러면 네 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쪽이 깨지거나 두 쪽이 깨지더라도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본의 공장을 짓는 회사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다 다르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하고 하고 있는 디램을 뭐 해가지고 한국을 개척한다. 이거는 글쎄요, 물론 개발에 땀을 내더라도 적어도 반도체 한 두 사이클, 한 8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파운드리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오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최첨단 기술을 거기다 놓을 일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세대 뒤진 걸 갖다 놓기 때문에 그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을 개척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제 일본도 잠깐 불안한 것이 자기네도 첨단 반도체를 전색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대만한테 샀어야 되는데 대만이 깨지게 됐을 때 일본도 타격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각 나라 일본은 일본대로 거기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려는 국가나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다 슈퍼 어린 것 같아요. 일본이 소재나 장비를 안 주면 우리나라 생산을 못 하고 또 일본이 줬는데 우리나라가 안 만들래 이제 이러면 저기 팔 데가 다른 데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막 싸움은 하지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관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핸드폰인데요. 네. 이 핸드폰 이거는 12개 나라를 거쳐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최하 6개에서 8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국제 분업이 가장 잘된 산업이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 8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문제가 생겨도 완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공급망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 이 공급망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무서운 것은 한 군데라도 끊어지면 그물에 고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기술을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기초 소재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또 이 지금 만든 반도체를 어셈블리 하는 거 이거 세계 최대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지 이게 뭐 칼로 무를 딱 썰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디램까지 만드는 것 자체는 잘하는데 그 메모리를 못한다는 데서 계속해서 비판 뭐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삼성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높이뛰기 하는 선수하고 100m 달리기 선수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하는 거에 우리가 1등인데 그걸 너 높이뛰기 잘하니까 너 100m 달리기도 잘하잖아. 그 100m 달리기를 못하면 너 왜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형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삼성은 이익이 미쳐 넣을 때도 하고 TSMC는 스테이블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TSMC는 재고가 없어요. 주문 들어오고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건데 그것도 이제 지금 뭐 떼돈을 번다고 그래 옛날에도 벌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문을 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자기네가 자체가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돈 못 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반도체 투자 규모가 엄청 커지는 바람에 감히 파운드리 패밀리스 회사들이 자기나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질 수 없는 그런 정도 뭐 라인 하나 짓는데 200억 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모인 거고 지금 그 우리 디램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시장이 한국의 70%를 먹고 있는데 이건 미국 다음번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높이 뛰기 잘하는 놈 보고 100m 달리기 못한다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엉터리다. 그리고 이제 100m 높이도 잘하는데 얘가 다리가 길다 보니까 100m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TSMC 같은 경우 40년 가까운 업력이 있는데 네. 우리는 삼성이 뭐 그거 파운드리를 독립적인 사업을 한 게 10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10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40대 어른하고 같이 달려가지고 이길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좀 넌센스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어른하고 붙어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삼성하고 TSMC는 거의 시장 점유율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그리고 기술로 보면은 이제 2등인데 그 기술 격차가 얼마냐 그러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따라잡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의 문제는 시간을 봐야죠. 앞으로 5년 내에, 10년 내에 네. 아니면 1년 내에 그 타임라인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3등하고 2등하고 격차도 크고 1등하고 2등의 격차도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에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공장 짓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3등 이하는 라인 하나를 질 만한 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 거는 1등하고 2등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구조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가 더 많이 투자를 하냐? 이제 요게 관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은 높이뛰기 잘하는데 달리기도 세계 2등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1등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 정도 시간에 파격적인 기업의 노력,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 책에서 소장님께서 뭐 TSMC 말고 KSM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 지금 뭐 디램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메모리 만드는 공장 비메모리 만드는 공장 같이 있는데 디램에서 돈 벌어서 아직까지 이제 초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 계속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거 분산시켜서 한번 다시 해봐야 파격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에 뭐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삼성에서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한 30%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30%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국민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상장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책, 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에 삼성이 왜 그거 분사 안 해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이게 모토라 그러던데 나 같아도 거기에다가 안 주겠다 핸드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뭐 비메모리로 그러니까 메모리도 한다 그러면 경쟁 업체에서 그게 잘 안 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쪽에서 돈 벌어서 디램에서 돈 벌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서 못 분사를 해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엔 분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고객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업부가 벌어서 투자해줘서 키운 건 오케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는 키웠더라도 손님이 없다는 거죠. 손님이 없다는 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핸드폰이니 뭐 세트 제품들이 다가 그걸 주문을 줘야 되는 회사하고 삼성전자 그 세트 제품하고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뭐 기술이 아무리 있은들 예를 들면 지금 핏백 구조가 아니라 GAA 구조에서 삼성이 더 잘한다고 그러는데도 애플이나 퀄컴은 삼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TSMC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막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 유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1%도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실행은 안 하죠.
예를 들면 건대표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데 내가 한국 뭐뭐 뭐 거기에다가 코스 뭐뭐에다 OEM을 줬다. 네. 그러는데 그 회사도 똑같은 상품을 만든다. 네.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준 설계도나 성분표를 그 회사 안에 있는 다른 화장품 사업부에 이걸 보여줄 가능성이 1%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문을 주실 가능성이 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삼성이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서 주문을 받고 딜을 하려면 이게 지금까지 키워준 사업부와 같은 사업부를 갔을 때는 절대로 이제 전 세계 파운드를 60, 70%를 커버하는 놈은 주문 안 준다. 그럼 기술이 있으면 뭐하냐? 항상 마이너리티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금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유럽, 뭐 중국 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한 60조씩 쓸어 박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의 사업에다가 60조를 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이걸 국가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3분의 1을 지분을 갖고서 경영권을 가지고 나머지 66%를 국민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국민의 기업이 되니까 네. 거기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유럽처럼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명분에서 이제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자금이 무지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반도체 좋은 인력을 많이 스카웃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IPO를 하고 또 거기에서 스탁 옵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재를 뭐 조달을 하거나 펀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 분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상장시키고 거기서 인재하고 돈을 같이 끌어들이는 전략, 이제 그런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거 추진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여기선 반대, 저기선 찬성,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한 번쯤은 상정해서 의논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실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ASML 노광 장비를 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미세 공정에서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고 레거시 제품 정도만 만들다가 반도체가 거의 뭐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UV 장비가 없으면 한국도 못 만들어요. 대만도 못 만들고. 네.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EUV 장비만 주면 7나노, 5나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진짜 실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천만다행으로 미국이 브로킹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노광 장비가 필요한 5나노 공정 정도가 중국이 국산화하려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은 손 놓고 있냐?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지금 규제에 걸리지 않는 14나노 이상 20나노짜리에서 생산 캐파를 확 늘려가지고,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반도체 값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패권을 진다. 그래서 20나노 이상이 전 세계 시장의 70%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가는 순간에, 제2 요소수 사태가 나온다. 그래서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쇼티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레가시 제품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첨단을 투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얘들은 공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짓는데 그게 전부 레가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뒤에 2년 반에서 4년 사이에 레거시 제품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거고 네. 그때 되면 이제 거꾸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서 첨단과 내고를 걸어가는 게 있어요. 요소수가 없으면 차 못 움직이잖아. 네. 요소수 줄 테니까 첨단 반도체를 우리한테 일정만큼 줘라. 이렇게 내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도체 이야기, 뭐 중국 이야기,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책에도 잠깐 서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게 최근에 그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뭐
책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된 주제여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가장 크게 뭐 많이 하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그 시점이 한 2025년, 뭐 26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건 2025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거기에 따른 책도 나오고 방송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가능성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국 입장, 그 미국 입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문제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만든 법. 79년에 이제 수비하면서 미국이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에 보면 그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국내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친다는 것은 미국과 전면전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경제력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이 한 73% 정도 되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37%밖에 안 돼요. 그럼 싸웠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중국이 과연 할 거냐? 제가 볼 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얼굴은 붓기고 욕은 하지만 절대 주먹을 내지르는 이제 그런 짓은 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이제 미국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만 침공 시나리오하고 연도는 그건 미국이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2027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국 건군 100주년.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2027년이 되면은 이제 5년 단위의 그 사연임을 시작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이제 2027년에 정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부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요. 첨단 반도체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대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중요하지만 메모리도 똑같이 중요한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전체 캐파의 50% 가까이를 대만에서 갖고 있어요. 네. 대만 공장이 생산하기 때문에 대만에 부셔지면 마이크론이 날아가게 되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D램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만을 이거를 이제 공격당하는 것을 절대 자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칩을 100% 대만하고 한국이 우선하기 때문에 네. 4차 산업을 안 하겠다면 몰라도 이게 같이 전쟁을 해갖고는 이건 부서질 뻔뻔한데 그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지 그거를 전쟁을 진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현명한 사실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2025년, 27년 전쟁 가능성은 빵이다. 대신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공격하는 중국이 적어도 미국하고 같은 수준의 경제력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 봐서 2035년 뭐 이 정도 이제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10년 내에는 말은 그렇게 떠들고 뭘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포나 포를 날릴 수는 실적으로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중국이 대만을 한 나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는 뭐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당위성이 훨씬 더 큰 건가요? 한 나라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상하게 들리지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이 하나가 한국이에요. 네. 우리는 중국은 분단 국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거나 중국은 아직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 네. 국민당이 그래서 이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예.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가지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놓고 통일이 안 되긴 통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로 가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185개 나라를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편에 서적한 건데 그 180개 나라가 야, 너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섬도 하나 네가 통제를 못하면서 무슨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해결하고
그냥 노릇하려고 하면 이럴 때 명분이 안 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의 명분이 더 크죠. 우리나라는 뭐 정서법이라고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 주변도 그런데 저렇게 큰 나라가 뭐 한알령 이런 거 해갖고 우리나라 잘 살아보자고 가까이 있고 그러면 손 내밀고 이러면 잘할 텐데 뭐 큰 나라가 쪼잔하게 뭐 연예인 출연 금지시키고 뭐 네이버 접속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쟤네들하고 잘 못 지낼 것 같아. 뭐 굳이 또 지내보면 또 언제 또 어떻게 뒤통수 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거의 반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국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꾸준히 이렇게 분석을 해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요. 그 중국을 잘 관찰해 보면 중국이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를 보복하는 단계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한 이제 그 규제 한한령 같은 거.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관광객 송출을 막아버려요. 세 번째는 이제 불매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현지 공장들에 대해서 뭐 위생검사, 행정조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회사의 어떤 핑계를 잡아가지고 공장을 문 닫게 하죠. 그래서 그게 그 5가지의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기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 전 단계에는 뭐를 하게 되냐면 통관 절차나 수입할 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뭐 기간을 오래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이 뭐 불편한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이제 루머로 판명이 났지만 그래서 통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한 개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한령 어쩌면 우리가 중국에 뭐 음반 팔고 무슨 뭐 그거 팔아가지고 5조를 봅니까 10조를 봅니까 아주 마이너한 것이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쓰는 방법도 정부가 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걸 만들고 기업들이 못하게끔 이렇게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는데 기업이 안 해.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주변국을 길들이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세 번째 단계인 관광객 송출 제한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관광객 송출 제한하면서 일본으로 관광객이 많이 갔고 홍콩 사태 났을 때도 홍콩으로 관광하지 마라. 그러니 뭐 홍콩 경제 바로 아작이 나는 거죠. 그리고 대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그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뭐 인터넷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도 보면 중국이 대략 한 5단계에서 6단계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복 중에서 1단계나 2단계 정도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놓고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태를 그 엄중하게 생각하냐를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 규제하고 쪼잔하게 큰 나라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심리적 이제 뭐 선전선동 거기에 영향을 조금 받는 건데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제로 코로나 그 정책 풀고 나서 경제가 확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위안화가 뭐 7위안 넘어오니까 중국 이제 진짜 좋았던 시기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저렇게 정점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경제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보면 중국 경제 뿌리쳐 썩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빨리 공장 빼야 되고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감정 섞어가지고 보고 이제 그냥 막 쓰는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 어디서 얘기했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냥 중국이 정말 썩었다 불뿌리부터 다 썩어서 남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엉터리인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왜 리오프닝 했는데
경기가 확 안 좋아지냐고 네.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정치적인 리오퍼닝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의 리오퍼닝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리오퍼닝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장사가 뭐 핸드폰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해외여행 저기 관광지 여행 많이 가고 뭐 옷 좀 사입을까 하는 이런 소위 말해 서비스 소비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그 리오프닝 효과는 아직은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뭐 규제 다 풀었는데 왜 집 안 사? 그래서 부동산이나 내구 소비재는 정책적인 리오프닝 다음번에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자체도 그게 중국은 뭐 이게 풀었다 그러면 10% 성장해야 되냐, 5% 성장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지금 GDP 성장 1.5%도 어렵다고 네, 그러잖아요. 지금 예, 말이 많더라고요. 뭐 OECD 국가, 뭐 유럽, 미국 다 0.8%, 1%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1사분기 GDP가 4.5인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효과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4.5% 튀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그냥 저거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1%, 미국의 1%하고 중국의 4.5%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게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구 소비재 자동차나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부동산이 왜 안 팔리냐 안 사냐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를 봐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핸드폰 같은 문제를 갖고서 이게 뭐 판매 대수가 최저고 이러는데 이거는요. 저는 이제 그 가입을 할 때 조건이 신제품 나왔을 때 그대로 바꿔주는 조건이라서 이제 23을 네. 그 바꿨는데 지금 바로 직전 모델을 그냥 쓰더라도 이 기능에서 차이가 없어. 오로지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뭐 달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거라고 그러는데 프로페셔널들이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보통의 풍경사진, 인물사진 찍는 데는 그냥 눌러도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던 그 네. 여의도 아침 사진도 63 빌딩에 있는 사진. 그거 여기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 해상도 끝내주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리오퍼닝의 그 효과는 서비스하고 그 일상용품 소비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지 내구 소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리커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데 네. 포커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한일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중국이 7을 부셨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보면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뭐 경기가 끝나가지고 저렇고 그러는데 그거 결론은 그거예요. 돈이 밖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왜 빠지냐? 그건 금리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자금 FDI, 해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무역수지 흑자 이 네 가지가 이제 중국에서 돈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건데 그 주식시장 자금 뭐 연초에 왕창 들어갔고 최근에 좀 빠지다가 연간으로 보면 월별로 보면 계속 플러스예요. 그 금액은 많이 줄었고 두 번째 이제 FDI 뭐 중고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입니다. 4월달로. 근데 왜 이게 환율이 올라가냐 그러면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지금 대거 빠져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고 중국은 동결하고 맞췄기 때문에 금리 차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이 계속 빠지는 채권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 이펙트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외환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은 이론상으로는 절하가 돼야 되는데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중국은 그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일 종가에다가 중국이 많이 거래하는 20개인가 22개 나라의 통화를 섞어가지고 복수통화 바스켓을 만들고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민은행이 생각하는 경기 변동 요인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중치를 얼마나 하냐는 건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조작하거나 또는 경기 대응 인수를 조작해서 환율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6에서 7 이걸 넘어가게끔 가만뒀냐 그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의 해외 유출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게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이 절하가 되면은 이것은 수출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늘게 돼요. 지금 중국이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이 쓰러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을 부양을 해서 고용을 지금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을 부양하는 것이 중국 정부 정책이 맞아요. 네. 그럼 환율을 절하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고 또는 그러면 내수 다 죽잖아.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내수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구 소비재, 원자재를 해외에서 부품을 해외에서 하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소비 또는 이제 일상용품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그것은 환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두더라도 이게 경제 타격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주가도 안 좋고 이거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에서 돈이 그 외국인 돈들이 많이 들어가다 1월달에 왕창 들어갔다가 지금 점점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드는 이유는 환율이 절하가 되기 때문에 가만 앉아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의 문제는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어떻게 보면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채권 시장에서 대거 자금 유출이 만들어낸 이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 그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은 거 아니냐, 불뿌리 경제 뭐 다 썩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칼럼니스트나 유럽 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얘기하는 걸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된다. 뭐냐면 그 기업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네.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풀뿌리가 다 나는 이제 썩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이 그렇게 유럽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잘 사냐면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근데 저게 뿌리까지 썩어가는 나라에 독일의 슐츠 총리가 13개 기업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을 끌고 와가지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하고 폭스바겐인가요? 얘들이 BMW인가는 바로 3조 5천을 그 자리에서 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또 중국 방문해가지고 경제협력 한다고 난리가 났고. 비행기 팔고. 그렇죠. 네. 스페인 마찬가지로 이제 총리가 뭐 그래요. 그럼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뿌리채 썩어가는 저 나라에, 그 망할 나라에다 왜 투자하고 왜 경제협력 하냐는 거죠. 그게 답이 심플하게 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자극적으로 쓰는 그 레토릭이나 헤드라인에 거기에 이제 너무 혹하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도 조금 봐야 되는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 언론들도 뭐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FT는 어느 거냐고 그러면 저건 영국 거잖아요. 그래서 르몽드나 뭐 이건 또 다르다, 뭐 슈피겔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신문, 프랑스 신문은 뭐라고 했냐를 좀 봐야 되는데 FT는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쓰냐면 영국은 홍콩이 예전에 자기네 식민지였고 홍콩을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감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게 나오는 건데 그 FT만 보면 안 된다.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정말 풀뿌리까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 최고 지도자와 기업들은 왜 중국을 가는지를 그걸 보면 답이 있다. 소장님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이면이나 아니면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중국의 뭐 청년 실업률이 20% 넘어가고 또 급격히 늙어가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상 너무 애를 안 낳아서 결국은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 굉장히 어려운 인구 구조로 될 것이라는 거는 뭐 정해진 미래이듯 중국도 고령화 또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거의 사실이니 이게 분명히 중국에 많은 영향이나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장을 돌리고 그게 전 세계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이 중국이 앞으로 과연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효과, 그런 지위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봐야 되는 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시리어스하냐를 하는데, 그게 중국의 16세부터 24세 인구가 중국의 한 10%, 12% 정도 돼요. 그게 이제 20%라고 하면은 대략 전체 실업률의 2.3%를 차지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이 보면 지금 5%, 5.5% 실업률을 그 안에 2.3%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실업률 5.5%는 최근 2년 그 사이에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약간 시리어스한 정도고, 네. 대신 젊은 애들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예요. 그러나 한국도 젊은 애들 실업률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지금 뭐 문제죠. 우리도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청년 실업률이 20%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가 엉망진창 돼야 되는데 왜 중국이 멀쩡하게 그냥 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이 지갑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애가 실업을 하거나 취직을 안 해도 뭐 40년 동안 애를 하나밖에 안 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얘가 쓰는 돈 그냥 대주기 때문에 얘가 죽어라고 밥 벌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동료가 마음에, 애들 회사 쉽게 때려치우잖아요. 엔간한 기업에 뭐 신입사원 그 이직률이 40% 넘는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망했냐? 그럼 뭐 애들이 그렇게 실업률이 높으면 신촌하고 뭐 이 가로수길하고 연남동이 일단 문 닫아야 되는데 매일 북적북적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한국도 이게 부모들의 경제력이 지금 젊은 애들의 이제 애를 1명, 2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얘들한테 신용카드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리어스한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럼 왜 중국의 젊은 애들이 취직을 못하냐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당연히 그게 제조업에 이 리오프닝 효과가 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도 똑같지만 애들이 닦아주고 기름치는 데 가서 일을 안 하잖아요. 네. 전부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그 기업들을 제재를 많이 했어요. 독과점 뭐 이제 데이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실업률은 떨어진 거고. 근데 그럼 뭐 중국의 플랫폼이 계속 구조조정만 하고 망할 거냐? 누가 봐도 세계 최대의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고, 아마도 이제 서비스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게 되면 뭐 소비를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청년 실업률도 제가 볼 때는 9월 이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리커버하는 그 시점이 되면 실업률은 20% 이하로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이 예전처럼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보이고 활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전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중국을 만약에 가신다면 어떤 중국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그간 못 가셨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많이 변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날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최근에 무지 더웠는데 중국이 어제 상하이가 36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더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닐까. 근데 저는 지금 뭐 3년 동안 못 가봤기 때문에 가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지금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제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통제하면서 다른 지역도 못 가고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모든 걸 이걸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빅데이터고, 이게 또 앞으로 중국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무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저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체 정보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제 코드가 되고 비밀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자유롭게 다양하게 쓴다는 것은 빅데이터가 그만큼 구축이 됐다는 거고 또 이제 이제는 이거가 아니라 사람이 한 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또 정보 기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뭐 몇 번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예전부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포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중국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만나시면 야 이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한번 나눠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다 싫어해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그 사이에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그들 먹거리고 무례하고 오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도 요즘 좀 당황하는 것은 왜 전 세계가 다 자기를 싫어할까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스탠스가 달라진 것. 예전 같았으면 자기네 얘기만 다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뭐 거품 물고 이제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태도가 바뀐 것이 전 세계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이제는 밖으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네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밖에서 하도 비판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약간 스탠스가 바뀐 느낌은 있고요. 예.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국제사회 일원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와서 또 좋은 시간 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